안녕하세요. 자, 신바람입니다. 우리 신바람 나게 회계 공부하셔서 이번에 24회 시험에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라는 과목이 뭐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 회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핵심이 있는데 이 뒤에 건 뭐 그냥 문제풀이인데, 우리가 이제 과락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회계는 결코 과락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죠. 얘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요 기본서로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엉키죠. 그래서 기초 회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 회계를 안 듣고, 물론 이제 그동안 회계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구태여 기초 회계는 안 해도 되겠지만, 회계라는 과목 자체를 아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가서 완전히 그 기본이 되는 개념을 여기서 조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일로 들어오면, 자, 요 기본서만 잘 해주시면은 기본서에서는 적어도 70점 이상이 합격이 됩니다. 70점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고득점을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심화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70점 정도만 목표로 하면은 기본서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회계를 기본서까지 해보니까 재밌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요 심화까지 해서, 자, 이번에는 목표를 80점에서 90점 이상 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심화까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했거나 아니면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회계를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자, 기초 회계를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게 결국은 시간 절약이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정도 되고, 이 뒤에 뭐 문제풀이 같은 것은 결국 얘네들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 내 목표를 어디까지 할 거냐, 요걸 딱 정해서 나 기본서만 주라고 할 거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심화까지 하겠다. 이런 먼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결정은 먼저 기본서를 들어봐야죠. 기본서를 들으면서 괜찮네 하면은 기본서는 한 2번 정도 들으시고 심화로 들어오시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3번 정도 들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진행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 어디가 약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자본회계가 좀 어렵다든지 부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거는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반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회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한 이 회계원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8페이지죠. 교재는 18페이지. 자, 회계와 회계 정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초 이론에서 웬만큼 다뤘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초회계에서 한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회계에서 안 다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만 믿고 회계는 진짜 열심히 하셔서 24회 시험에 꼭 고득점으로 합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마, 회계와 회계 정보의 부기와 회계,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부기와 회계. 자, 부기와 회계의 개념은, 자, 여기 기업이 있고요.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자,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 여기 이제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는 자, 먼저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거래처, 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정부.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는 현재는 투자하지 않았죠. 여기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예요. 자, 직접적 이해관계자. 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현재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이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 현재 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줬고, 현재 이 기업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지만은 잠재적 이해관계자는 현재는 투자하지 않았고 현재는 거래하지 않지만 얘가 하는 거를 보아서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기업은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공을 하려면 만들어야 되죠, 제공거리를. 그래서 자, 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 요게 부기죠. 그래서 자, 부기는 장부의 경제적인 현상을 기록을 하는 건데, 경제적인 현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자, 그 기록된 내용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 자, 요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해서 자, 부기와 회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기 18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돈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다. 자, 중간에 부기란 장부 기입의 약칭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재산의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부기는 결론,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산이나 채무의 상태를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이죠. 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벌어들였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자,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파악해서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는 생산적인 측면이고 회계는 전달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에는 거기 우리가 단식 부기라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복식 부기가 있다, 이랬죠. 뭐 간단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회계에서 다 다뤘던 거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우선 단식 부기는 자, 일정한 원리 원칙이, 일정한 기록의 원칙, 원리 원칙이 있느냐 그러면은 단식 부기는 없죠. 그리고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여기서는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거는 학습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에 의해서 해요? 이거는 학습을 안 하고 경험에 의해서.
자,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바로 복식부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 정확성입니다. 자, 정확성은, 이거는 뭐 일정한 원리 원칙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식부기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불완전부기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배워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완전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뭐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단식부기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 그러면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복식이니까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자, 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기록을 하겠다 이랬죠. 그래서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결과와 원인으로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다가, 자, 우리 간단한 예를 든다면, 자, 상품을 사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 사건이죠.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원인은 상품을 사왔으니까 결과는 돈을 줘야 되겠죠. 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얼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차변과 대변의 원인과 결과. 자, 원인이 오른쪽에 와서 그 결과가 왼쪽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으로 기록한다. 그게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거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원인, 결과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록이 돼도, 자, 왼쪽의 합계 금액과 오른쪽의 합계 금액은 요게 일치할 수밖에 없죠. 요거로 만약에 여기는 합계를 냈더니 100만 원인데 여기를 합계를 냈더니 90만 원이나 또는 뭐 105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으면은 우리가 한 것은 틀린 거죠. 왜? 당연히 여기다가 100만 원 썼으면 여기다 100만 원, 50을 썼으면 50, 30을 썼으면 30. 그럼 여기는 180, 여기는 180이 돼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제대로 했는데 어느 한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요게 요렇게 왼쪽의 합계, 오른쪽의 합계, 요게 이제 일치가 되는데 요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차 평균의 원리다. 자, 그럼 이제 첫째, 먼저 복식부기의 원칙은 거래의 이중성이고,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는 동일하다. 얘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우리가 한 것은 맞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 그 얘기는 잘했구나. 근데 차변과 대변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한 거를 검증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를 끌어가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기록합니까? 기록 방법. 자, 기록의 방법은 단식부기는 일부만 기록해요. 자, 현금의 수지.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그 다음에 채권. 내가 받을 돈은 얼마고 채무. 자, 요것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자, 불완전하다. 왜? 복식부기는 완전해요. 왜 완전해요?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기 때문에
완전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자, 단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 다음에 받을 돈은 얼마, 줄 돈은 얼마, 이런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불완전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만 알고, 자, 단식북이는 이제 쳐다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복식북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보십니다. 북이의 종류. 단식북이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복식북이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한다. 자, 기록의 대상. 단식북이는 현금의 수지에 받을 돈, 채권이나 갚아야 할 채무 등 거래의 일부를 기록하는데, 자, 복식북이는 모든 재산 상태와 자본의 증감을 모두 기록한다. 자, 따라서 단식북이는 자기 검증 기능이 없고 복식북이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자,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복식북이는 다 기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누가 쓰느냐 그러면은 요거 단식북이는 가계 대상, 가계에서 사용해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북이는 자, 기업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집에서 가계부 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가계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단식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회계는 뭐라고요? 자, 회계는 자, 기업의 경제적인 사건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기록해서 누구에게? 자,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를 우리는 이해관계자, 자, 이해관계자라고 하고,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자에는 투자자나 채권자, 거래처나 고객, 종업원이나 정부, 자, 이러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자, 현재까지는 투자하지 않았지만은, 현재는 거래하지 않았지만은, 자, 얘네들이 괜찮으면은 거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를 포함해서, 자, 이들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이가 먼저 장부에 기록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자, 거기 19페이지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 누가 있느냐? 자, 투자자, 그 다음에 공급자 또는 거래 채권자, 그 다음에 종업원, 다음 페이지에 고객, 정부, 일반 대중 이렇게 해서 자,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를 단식북이와 복식북이로 나눠서 이해한 것처럼, 자, 회계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회계에서는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나눠요. 자, 이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질만 먼저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자, 우선 재무회계는 누구에게 하느냐? 보고 대상이에요. 자, 보고의 대상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자, 관리를 하는 측면이니까 경영자를 비롯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이것을 관리회계.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그걸 재무회계.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의 특성. 자, 질적 특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념책에 가면은,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질적 특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중에 이제 개념 체계에 가면은 요 표현을 신뢰성이라고 하지 않고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는데, 자, 충실하게 표현하면은 그 정보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여기가 신뢰성이 돼야 맞아요. 자, 요거는 이제 목적 적합성이고, 그러면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여기서 하나씩 뜯어간다면,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신뢰성.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자, 내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자, 경영자는 자, 신뢰성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는 이미 다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따라서 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고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신뢰성이 있으려면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죠. 자, 여기는 어때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죠. 그냥 수시로. 하루에도 아침에도 보고하고 낮에도 보고하고. 근데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원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이랬는데 요즘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일반 조그만 기업들이야 1년에 한 번 이러면 되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옛날엔 다 1년에 한 번 했었죠. 근데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너무 늦게 제공되기 때문에 야, 좀 빨리빨리 제공을 해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계절 산업도 막 생기니까 6개월도 판단의 유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그래서 자,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이들에게 보고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느냐? 자, 재무회계는 뭐예요? 자, 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국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K 한국이 채택한 IFRS라 이래가지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기업들은 우리나라 한국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요거는 상장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보험, 자, 이런 데들은 의무적으로 IFRS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죠. 이런 한국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그 회계 처리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 원칙대로 여기는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회계는 보고를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보고하는 원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고하는 수단은 뭐가 되게? 보고하는 수단. 요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한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자, 요거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는 어때요? 자,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특수목적 보고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야? 그냥 메모지도 좋고, 자, 또는 A4 용지도 좋고, 그러니까 인정한 원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시기 아까 했죠? 자, 그다음에 보고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어때요? 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보고하는 범위는 과거적인 정보와 화폐적인 정보,
자, 이것만 보고가 되죠. 미래적인 정보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내년에 우리 기업은 100억을 벌 것이야. 그건 자기 꿈이죠. 자, 그래서 외부에 보고할 때는 미래의 정보는 보고할 수가 없고, 또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보고할 수가 없죠. 자, 그에 비해서 관리에게는 자, 과거적 정보는 어떻고 미래적 정보는 어때요? 다. 그 다음에 화폐적인 정보도 보고해야 되지만, 자,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 얘네들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자, 신뢰성이 있으려면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과거와 화폐적인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한다. 그에 비해서 관리에게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수단으로 과거나 미래, 화폐나 비화폐적인 정보를 모두 다 보고한다. 이렇게 놓고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성으로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뒤집어 놓겠죠. 뭐 그런 거는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다 볼 거 없어요. 자, 재무회계는 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자, 경영자, 내부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자, 외부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경영자를 위한 정보다. 자, 보고하는 수단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회계는 보고하고,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다. 자, 보고하는 주기는 보통 1년인데, 자,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보고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겠죠. 자, 시간적 관리력. 자, 신뢰성이 있으려면 과거적인 정보밖에 안 되죠. 그러나, 자, 관리에게는 자, 과거적 정보만이 아니라 미래적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재무에게는 화폐적인 정보만이 보고가 되지만, 우리 관리에게는 화폐적 정보, 비화폐적인 정보도 모두 다 보고가 돼야죠. 자, 작성하는 기준은 재무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자, 회계원칙.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기업은 한국회계 기준에,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이나 금융이나 보험은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만 해놓으면 아주 쉽게 한 문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다음 중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1번,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이제 회계의 목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자, 먼저 이 회계의 목적은 자,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를 하는 거예요.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뭐냐? 자, 유용한 정보란 미래의 현금 흐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어려운 말만 잔뜩 써놨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 이 기업이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런 정보다. 그래서 미래 현금의 흐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나중에 가면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할 건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주석 등을 통해서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우리의 경영진은요. 자, 경영진은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을 받았죠. 그래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 보고의 역할. 자, 경영진은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받았으니까 자기가 받은 수탁 책임의 보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래서 1번. 자,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이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소리죠. 자, 2번.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거래가 될 수는 없죠. 자, 사장님이 그만뒀다. 붕괴해라. 그러면 대변에 사장님, 차변에 관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래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로 측정 가능한 것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요거를 거래라고 하니까 거래는 아니죠. 맞고. 자, 네 번째. 회계정보는 거래의 인식과 측정, 처리와 보고의 단계를 거쳐 산출한다. 당연하죠. 자, 우리 회계정보는 어디서 만들어요? 노트에다가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거래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겠죠. 자, 다섯 번째. 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과정. 이건 아직 안 배운 게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뭐 기초회계에서 다 배운 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요거는 이제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데, 회계 공준은 회계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자, 기본 과정. 자, 또는 얘를 전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전제. 자, 얘는 명백한 사실은 아니에요. 자,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회계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 공준에는 자, 계속 기업의 공준 요거 하나예요. 계속 기업의 공준. 요 계속 기업의 공준은 어떤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상 가능한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에 따라서 회계장부를 꾸며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거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과정에는 계속 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뻥이죠. 자, 기본 과정은 딱 하나라니까요. 뭐 요거 계속 기업의 공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회계기간과 회계단위. 자, 요건 이제 왜 필요해요? 우리 조금 아까 기업은 계속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타트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이 기업은 특별한 중도의 청산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그러면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필요한 것은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언제 제공할 겁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야, 니네 얼마나 벌었어?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회사를 하면서 잘 모르다니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가 나중에 문을 닫아야 알죠. 그래야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보고를 하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문 닫는데? 모르죠. 계속 할 건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자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자,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를 전기. 그다음에 이 뒤에는 차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라고 하고 그다음에 12월 말일을 기말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한 번 정보를 보고해 가지고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시기가 적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자, 6월 30일 그러면은 반기죠. 자, 상반기. 자,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고, 자, 6개월도 너무 멀다며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3개월로 이렇게 짝해서 자, 1, 4분기에 2, 4분기에 자, 7, 8, 9, 3, 4분기에 자, 10, 11, 12, 4, 4분기에 이렇게 해서 자, 분기별로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거죠. 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근데 요거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원칙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알아서 합니다. 단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정부 회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이제 회계 기간을 잡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단기,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요 앞에를 전기, 다음을 차기 이렇게 얘기했고 처음을 기초라고 하고 기간의 말을 기말이라고 한다. 자, 그 그림 보면서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회계 단위. 자,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 단위다. 자, 거기까지만 우선 개념 정리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그 밑에서부터 천천히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